이 포만트 튜닝, 특히 소프라노에서 포만트 튜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알려져 있는데 그걸 정말 그냥 대충 개념만 하고 넘어가면 쉬운데 저렇게 한번 약간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저렇게 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어제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실제 구체적인 아주 실전에 쓸 수 있는 그런 예를 제가 계산을 하고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미리 올리지 못했는데 요다면 뭐 올릴 수 있겠죠. 소프라노는 아시다시피 높은 음역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라인 스펙트럼 간격이 듬성듬성합니다. 그래서 이거 높은 음도 아니에요. 도레미파솔라시 도, 도레미, 위에 미, E3, E5가 펀더멘탈이 660Hz거든요. 요 A4가 440이고 그거보다 완전 5도 위에 있어서 2대3이 돼서 660Hz인데 펀더멘탈이 660이니까 그 세컨드 하모닉스는 1320,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드 하모닉스는 660 곱하기 8 하면 1980에서 2000, 2kHz 부근에 있는데 어떤 음이 가사가 그때 E3를 내고 이때 가사가 우라는 가사였다 이거죠. 우, 긴 우. 영어 발음기로 우. 그러면 소리가 잘 안 나요. 왜 소리가 안 나냐 하면은 우 발음의 포만트는 400, 800, 3250에 있거든요. 여성의 포만트는. 그러니까 400이나 800이나 3250 부근에 신호가 있어야 실제로 파워,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는데 660, 1320은 거의 고래요. 이 밑에. 에너지가 기본음, 첫 번째 배음, 두 번째, 세 번째 배음이 다 비질비질해. 이 봉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높은 미, 남자 영역, 남자는 밑에 있는데 소프라노 이 음을 우로 발음하면 이렇게 돼서 이거는 말짱 꽝이 되죠.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건 없고 요 빨간 라인만 존재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우 발음을 하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데 발음이 우이고 거기에 음 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파워가 없어요. 나가는. 그럴 때 클래식 성악가들은 훌륭한 선생이라면 그리고 그 연구소가 과학적인 방법을 쓴다면 이 세 가지 왜 세 번째 걸 제가 왜 굳이 강조하냐면 우리나라 성악과의 교수님들이 아직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의 어느 성악 연구소에 음대 성악과의 연구소 보니까 굉장히 학구적으로 하더라고. 그 학구적으로 하는데 소프라노에서 톤을 개선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포만트 튜닝이에요. 그래서 우로 이 음을 낼 때는 안 된다. 그럼 어떡하냐? 우 발음은 하되 영어의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닌 그 발음을 입 모양은 그렇게 하면서 발음은 우라고 입 모양과 발음을 조금 다르게 입 모양을 이것처럼 하면서 발음을 우를 하면은 포만트가 이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닌 이게 되는데 그 포만트는 여성의 F1 이걸 포만트를 대개 이렇게 씁니다. 우리 펀더멘탈 프리퀀시는 F1이라고 이걸로 쓰지만 대문자로 써요. 첫 번째 포만트. 이건 펀더멘탈 프리퀀시고 이건 퍼스트 포만트. 저거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퍼스트 포만트가 아의 경우는
550, 1300 이건 똑같아요. 이건. 그래서 이 음이 660이니까 660이면 봉우리 바로 옆에 있고, 두 번째는 이거에 1320 봉우리 딱 만나버리죠. 그리고 3차, 4차 이 밑에는 거의 같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할 때 이 소리는 굉장히 파워만 있는 게 아니고 아름답죠. 펀더멘탈이 하고 세컨드 이 낮은 쪽에 이게 에너지가 나가니까 파워도 있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포먼트 튜닝 차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음에 무슨 발음을 어느 음 발음처럼 옮겨서 해지된다.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트레이닝 시키고 그다음에 프리퀀시 애널라이저 가지고 진짜 그 학생이 포먼트 튜닝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 교수가 금방 체크할 수 있어. 너는 가짜로 온다. 너는 아직 안 됐다. 너는. 그렇게 하면 과학적으로 소프라노를 지도할 수 있죠. 근데 그 노래하는데 예술성은 이제 따르고, 요거는 파워풀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과학적인 방법이 소프라노의 포먼트 튜닝이에요. 요 한 예만 했지 다른 뭐 이 음의 다른 발음 아, A, E, O, U 다 달라지고, 어떤 거는 포먼트 튜닝을 안 해도 그대로 요 봉우리에 잘 만나는 건 그대로 놔둬야죠. 그걸 또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하면 또 나빠지죠. 이게 포먼트 튜닝이에요. 포먼트 튜닝 확실히 아셨죠? 이 포먼트 튜닝 차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거는 포먼트가 4개까지 있는데 첫 번, 두 번, 세 번 이 순서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포먼트 정도는 거의 중요하지 않은데, 음향학 책 또는 음성 신호 처리 책 중에서 굉장히 두껍고 충실한 책 보면 각 모음에 대한 포먼트, 남성, 여성, 애들 그거 다 도표로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음계 음정하면 이거 펀더멘탈 프리퀀시하고 배음 어디 있는지 다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포먼트 튜닝 차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뭐 지적 소유권에도 걸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따님이 있으시다면은, 그리고 프리퀀시 애널라이저도 있다면, 그러면 따님 목소리가 이상하게 영 어필하지 못한다. 아직도 그러니까 목소리가 트이질 않았다. 이 오페라 싱어로서 영 아니다. 그러면 이걸 먼저 해야죠. 그러면은 클래식에서는 어떻든 마이크로폰의 도움 없이 풍부한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특히 소프라노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마이크 가까이 댔다 크게 했다 뭐 하면 되니까 마이크로폰이. 그래서 마이크를 안 쓰고 발성할 때는 클래식 성악가하고 그냥 일반 유행 대중 가수하고 전혀 다르죠. 나오는 파워도 달라요. 파워가 아마 100배 차이가 날 거래요. 100배. 포먼트 튜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튜닝하고 이 포먼트와 관계가 있어서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저거는 저기 그린 건 롱 타임 에버리지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호를 오랫동안 뭐 교향곡 같으면 1악장 전체 연주한 거를 신호를 길게 잡아서 스펙트럼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1악장 중간중간에 스펙트럼을 해서 자꾸 스펙트럼을 더해도 비슷한 결과가 되는데, 롱타임 에버리지 스펙트럼을 음악 연주할 때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낮은 주파수 올라가다가 이제 높은 주파수에서 성분이 떨어지는데,
이 빨간 거는 어느 테너의 그 에버리지 스펙트럼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어느 테너 성악가가 그 뭐 오페라 해가지고 오페라 긴 시간 동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거고, 그 테너 성악가가 그 1막이면 1막 동안 노래를 부른 거를 또 모두 누적해서 롱타임 에버리지 스펙트럼, 그걸 뭐 롱타임 에버리지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여긴 라인 스펙트럼, 어느 한 음이 있으면 그 기본 음으로 라인 스펙트럼이 됐다가 또 다른 음으로 되면 기본 음이 달라서 라인 스펙트럼이 됐는데, 그걸 모두 다 더하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되죠. 모든 음이 다 나오니까 어느 뭐 약간 통계적인 확률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요 빨갛게 튀어나온 부분이 저런 테너 성악가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은 오케스트라에 묻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특히 2500Hz에서 3000Hz 사이가 오케스트라보다 뛰어나오더라. 그걸 이제 스웨덴의 음향학 교수가 처음 발표했는데, 그래서 싱어스 포만트라고 돼 있는데, 뭐 테너뿐만이 아니고 다른 성악가들도 다 오케스트라 반주에 연주하면은 거기에 묻히지 않으려고 자기가 노력하다가 보면 저절로 뛰어난 성악가는 이렇게 돼서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협연을 해도 성악 솔로 소리가 들린다 이거죠.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은 성악가는 안 들려요, 묻혀요. 그래서 이거 자녀분 중에 성악을 하면은 싱어스 포만트가 있는지 노래 부르라고 해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녹음해서 에버리지 스펙트럼을 보시고 여기 툭 튀어나와 있지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묻혀버리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겠죠. 하나는 너 성악 그만둬라. 아니면은 뭐 생달걀에 식초 해서 먹고 싱어스 포만트 제대로 생길 때까지 나오지 말아라. 절에서 뭐 폭포수에서 수행하고 똥물을 마시기도 하고, 뭐 옛날에 한이 서려이지 된다고도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 서편제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어떻든 성악가의 중요한 포만트 튜닝하고 싱어스 포만트, 이거는 특히 성악가의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음색 중에서 이제 네 가지가 다 같고, 이제 다섯 번째는 비브라토입니다. 비브라토는 여러분이 비브라토는 이태리어로 바이브레이션이라는 영어의 바이브레이션을 저 이태리어로 비브라토라고 그러죠. 음악에서 쓰이죠. 비브라토는 바이올리니스트들한테 특히 아주, 여러분 보실 수 있죠. 한 음을, 긴 음을 연주할 때 손을 딱 짚지 않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서, 올리면 약간 음고가 올라가고 내리면 음고가 약간 내려가고, 그래서 음고를 스윙을 시키는 거죠.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리고 비브라폰이라고 있죠. 마림바, 실로폰 비슷한 거에 비브라폰이 있는데, 그 비브라폰은 이 아까 저런 나무를 때렸는데 그 밑에 공명기에 여기에다가 날개를 달아가지고 모터를 붙여서 이게 공명기의 연결을 쉽게 했다가 막았다가 해서, 비브라폰에서 나오는 비브라토는 프리퀀시 진폭 변조가 아니고 주파수 변조가 아니고 진폭 변조입니다. 비브라폰에서는 소리가 한 소리가 이렇게
디케이 되는데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니까 음고가 변하는 게 아니고 소리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보통 사람들 둘 다 같은 걸로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신경 안 쓰고 들으면 그게 주파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지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가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프리퀀시 비브라토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약간 음고를 올릴 때 텐션을 더 주면서 파워가 더 나와서 음고가 올라가는 순간에 소리가 조금 커졌다가 음고가 내려갈 땐 릴리스해서 소리 자체도 작아지는, 그래서 요 수반하기도 함,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비브라토에서 비브라토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저기는 시간에 따라서 비브라토 하는 모습을, 이건 음고입니다. 그러니까 음고니까 F1 of T가 되겠죠. 자연계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공식이나 그래프 보면 골치 아픈데, 자연계열 공부한 분은 공식이나 그래프를 보면 일목요연해. 그리고 외국 사람과 만나도 금방 의사소통이 돼요. 그게 우리들의 편리한 언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이게 무슨 축인가? 이 시간축이다. 여기 눈금이 초 단위로 돼 있나? 100분의 1 초 단위로 돼 있나? 뭐 몇십 초 단위로 한 눈금이 시간이고 눈금. 여기는 그럼 뭐냐? 아까 보통의 그 웨이브 폼에서 파형에서 보면 마이크로폰에 잡힌 시시각각 순간의 음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고 어느 한 음을 연주할 때 그 기본음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한 음인데 여기는 비브라토가 없죠. 비 그러다가 여기선 여기 조금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뭐 그런 게 전형적인 비브라토의 형태죠. 바이올린 배울 때 비브라토를 한 음 짚자마자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고 음을 내면서 살살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음이 사라질 때는 소리도 작아지고 비브라토도 조금 적게 뭐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전형적인 예인데, 이제 거기 비브라토와 관계해서 음향학적으로 우리가 수량화할 수 있는 게 비브라토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비브라토 율이지요. 이건 뭐냐? 1초에 몇 번 비브라토를 하냐? 몇 회. 그래서 뭐 제가 관악기 색소폰 같은 거 하면 1초에 4분음표 하나에 3번 또는 4번 비브라토를 하라고 선생님이 하지요. 그리고 근데 뭐 바이올린 그런 데서 비브라토 연구를 하면 바이올린은 한 3, 4회에서부터 8회 이 정도까지 있는 것 같고, 우리 연구실에서 음대 학생이 와가지고 바이올린의 비브라토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인간 기계예요. 그 사람은 무슨 곡을 연주하든지 빠른 악장을 하든지 느린 악장을 하든지 1초에 6.7회 그러면 1초에 6.7회 기계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황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간인데 같은 곡인데도 어디서 연주할 때는 그 부분을 비브라토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은 천천히 하고, 그러니까 인간 기계인 사람에서부터 편차가 심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인간 기계인데 빠른 악장에서는 비브라토 횟수를 조금 많이 하고 느린 악장에서는 횟수를 조금 적게 하고, 그게 아주 또 기계 같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재미있었고, 음대 교수님들이 야, 그 비브라토 바이올린의 비브라토를 이렇게 그 개인에 따라서 악장의 빠르기에 따라서 이거 횟수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건 비브라토 뎁스는 얼마나
비브라토를 심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손을 많이 올렸다 많이 내리면 음고가 많이 올라갔다 많이 내려가는 거죠. 그건 뭐 반음의 절반인 50센트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하는 20 플러스 마이너스 20센트는 약간 하는 거죠. 아주 심한 사람은 심하게 한다면 반음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도 있죠. 그건 100센트죠. 그런데 이 비브라토 바이올린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은 바로크 시대 때는 비브라토를 안 했답니다. 비브라토를 안 해. 그래서 지금도 원전 연주하는 사람들 중에 바로크 악기로 바로크 시대 음악을 연주하는데 비브라토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나 그룹이 있어요. 아주 드물죠. 근데 그 사람들, 비브라토를 안 하는 사람들의 평은 비브라토를 하면은 그 좀 떠버리 싸구려 음악처럼 들린다. 고상한 음악은 담담하고 고요하게, 그 대신 음고를 깨끗이 또 화음을 깨끗이 맞추고 그래야지. 비브라토를 하면은 음고가 틀리는 것도 우리 귀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또는 합창할 때 비브라토 심하게 하면은 아름다운 화음이 안 들려요. 제가 합창단 단원들이 비브라토를 많이 하면은 천하게 들리고 아름다운 화음을 음미하지 못하게 됩니다. 음고가, 그러니까 도미솔 장삼화음이 깨끗이 해서 그 사이에 화음을 즐겨야지 되는데, 이게 비브라토로 어그러지면 순간순간 깨끗한 정수비의 화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리스트는 비브라토를 해도 되지만 합창단원에서 심한 비브라토는 좋지 않죠. 그리고 악기 중에서도 클라리넷은 비브라토를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교본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독일 사람들이 쓴 교본이고 독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브라토는 클라리넷의 격을 떨어뜨린다라고 느껴서 그렇게 권하는 것 같은데, 영국 사람들은 클라리넷을 불면서도 비브라토를 해요. 그리고 대중음악에서는 클라리넷 부는 사람이 비브라토를 해요. 근데 순수 클래식, 그리고 뭐 독일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하면 클라리넷은 비브라토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색소폰은 비브라토를 하죠. 독일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브라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브라토 뎁스가 좋으냐, 어느 정도 비브라토 레이트가 좋으냐는 완전히 연주하거나 듣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마치 샐러드를 하는데 식초와 소금과 식초와 올리브 기름 그리고 다른 허브 가루 이런 거를 얼만큼 어떻게 할 때 제일 좋냐, 정답이 없듯이 여기도 정답은 없어요. 단지 우리 엔지니어들이 성악하는 사람의 비브라토 또는 악기하는 사람의 비브라토를 무언가 모르게 그 본인이나 또는 그 열렬한 팬들이 저 사람 비브라토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예를 또 수량화된 걸 제시할 수 있고, 그래서 당신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0센트 비브라토 뎁스를 하는데 그걸 35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다, 수량화해서 알려줄 수 있죠. 그게 이제 체육도 과학화되잖아요. 요새 체육도. 예술도 과학적인 툴을 쓰면은 완전히 해결은 안 되지만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거죠. 이제 코러스 이펙트입니다. 음색에서 코러스 이펙트는 뭐냐? 합창 효과, 합창할 때 일어나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어느 합창단에서 일어나는 효과냐? 합창단을 미안하지만 1류 합창단, 2류 합창단, 3류 합창단으로 분류를 합시다. 3류 합창단은 뭐냐? 소프라노 파트에 10명이 있는데 노래 부를 때 10명 소리를 들어보면 음고가 맞질 않아, 틀려. 그래서 소프라노 파트의 멜로디가 깨끗하게 들리질 않아.
음정이 틀리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 그러면 우리 귀에 거슬리고 그걸 껄끄럽게 들리죠. 그건 삼류 합창단이죠. 이류 합창단은 깨끗하게 음고는 안 틀리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불러. 그러니까 음고 시간에 따라서 틀리지 않게 하려고. 그것 좀 맛이 재미가 없다 이거야. 인류 합창단은 소프라노 10명인데 음고는 틀리지 않는데 아주 본래의 자연미를 살렸다. 자연미가 뭐냐? 제가 그래프를 그려야지 또 설명이 돼요. 저건 뭐를 그렸냐면 어느 한 음을 멜로디가 같은 소프라노 단원 둘이 부르고 있는데 그 시시각각 매 순간마다 순간적인 음고를 표시한 거예요. 순간적인 음고는 사실은 측정하려면은 여기 성대를 컨택트 프리하게 관측해서 성대가 열렸다 닫히는 성대가 열렸다 닫히는 모습이 이게 성대가 완전히 열린 순간이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주기 그러니까 매번 이거 관측하면 첫 번째 열렸을 때와 두 번째 열렸을 때 여기서 여기 T1, T2, T3가 T2, T3 그래서 순간은 T1분의 1, T2분의 1, T3분의 1이 순간 기본음이죠. 근데 측정기 가지고 하면 이걸 측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측정기는 여러 주기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몇 주기가 포함되나 그걸 평균하거든요. 계측기는. 근데 계측기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시각과 약간씩은 편차가 있게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귀로 들으면은 소프라노와는 음고 안 틀려요. 우리 귀는 어느 정도 시간 평균을 하기 때문에 시간 평균에서 음고 틀리지 않았고 소프라노 2도 시간 평균했는데 음고 틀리지 않고 요 음고의 편차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정도 안에 들어가 있죠. 인류 소프라노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여기는 두 사람인데 이 펀더멘탈뿐만 아니고 배음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건 F1인데 F2는 2배 되는 거기에서도 시시각각 조금씩 다르죠. 편차가 생기죠. 그런데 시시각각 미세한 편차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매 순간마다 다른 일종의 맥놀이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써놨는데도 일종의 맥놀이 대신에 상호작용 그렇게 바꿔놓으세요. 맥놀이는 들려야 되는데 맥놀이라고 저도 마음이 변했어요. 먼저 이 교재 만들 때는 일종의 맥놀이 다른 책에도 많이 그렇게 쓰여 있어서 그걸 참고로도 하고 일종의 맥놀이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호작용 그게 많습니다. 이거 상호작용이야. 이 둘이 상호작용하는 걸 귀에서 느껴요. 그런데 소프라노 둘이서 그런데 소프라노 10명이 하면은 그 컨비네이션이 10 컨비네이션 2가 돼서 소프라노 1, 2, 2, 3, 3, 4, 4, 1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상호작용을 우리 귀가 느끼고 이거는 인류 합창단이 한 명이 독창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합창을 하는데 같은 멜로디를 부르는데 음고는 전혀 틀리지 않고 아주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그 유럽의 수도원의 수사들이 뭐 징글벨 같은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 상업적인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고 중세기의 성가 이런 거를 멜로디는 하나죠. 하나의 멜로디를 20명이 딱 무반주로 부르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이유가 코러스 이펙트 때문이죠. 코러스 이펙트. 그래서 코러스 이펙트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음색이 다르다. 코러스 이펙트가 있는 게 훨씬 좋다. 단지 삼류 합창단이 돼서 코러스 이펙트 플러스 음정까지 틀리고 그러면 엉망진창이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피아노 튜닝을 할 때 피아노가 저음은 줄이 하나고 중간에 가면 둘이 있고 고음에 가면 현이 한 건반에 셋을 두드리게 돼 있어요. 그 튜닝을 할 때 피아노 되면 나오겠지만 먼저 어느 기본음 가지고 어느 음을 줄이 셋 있을 때는 댐퍼로 둘을 댐핑시키고 하나만 올리게 해서 하나를 이 440에서 예를 들어서 660으로 딱 맞춘다 그러면 660으로 딱 맞추고 그 다음에 그 2번을 맞췄다면 1번하고 3번은 그거보다 뭐 0.5 내지 1센트 엇나가게 해놔요. 그러면 그게 코러스 이펙트 비슷하게 되는데 그걸 저는 가짜 코러스 이펙트라고 슈도 코러스 이펙트라고 그랬는데 왜 슈도냐? 그거는 시시각각 이렇게 안 돼요. 세 개의 현이 그냥 까만 거 이렇게 하고 그거보다 위에 빨간 거 그거보다 밑에 파란 거 그냥 그대로 1센트 높은 현은 1센트 높고 0.5센트 낮은 현은 0.5센트 낮을 뿐이야. 근데 똑같이 셋을 똑같이 정확하게 660으로 맞추는 것보다 1센트, 하나는 1센트 위, 하나는 0.5센트 아래로 해서 그 세 줄이 움직이면 훨씬 듣는 게 소리가 좋아요. 그게 피아노 조율하는데 인류 조율사들이 마지막에 약간 어긋나게 하는 게 코러스 이펙트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시시각각 바뀌어야 되는데 시시각각 그 현이 뭐 그렇게 못하니까 이 시시각각 바뀌는 거는 우리가 생체이기 때문에 이 성대가 열렸다가 또다시 다음번에 열릴 때까지 시간 차가 약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계가 아니고 생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귀가 너무 규칙적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규칙 위에 약간의 불규칙이 얹혀 있는 걸 귀가 좋아해요. 우리 감각도 그렇고요. 자, 이제 음정으로 가서 인터벌. 이건 뭐 인터벌이라고도 그리고 뮤지컬 인터벌이라고도 하죠. 그냥 인터벌이라고도 하고. 음정과 협화 음정. 고전적인 화성학에서 협화 음정과 협화도의 순위죠. 이게 완전히 어울리는 거고 이 밑으로 갈수록 협화도가 낮아진다고 고전적인 화성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음 사이에. 그래서 옥타브는 1대2, 완전 5도는 2대3, 완전 4도는 3대4, 장6도는 3대5, 장3도는 4대5, 단6도는 5대8, 단3도는 5대6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건 뮤지컬 어쿠스틱스도 그 자연과학, 공학 내지는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다. 뮤지컬 어쿠스틱스도 그 외우는 게 아니고 이치를 아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협화 음정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1대2, 2대3,
3대 4, 4대 5, 5대 6. 거기까지만 써요. 6대 7은 거기서부터는 아니야. 이건 너무 쉽죠. 이거는 외울 필요 없이 써놓을 수 있죠. 1대 2가 되는 건 옥타브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도에서 이 도까지 C4에서 C5. 4라는 거는 피아노 건반의 네 번째 옥타브에 있는 C다. 이거죠. 이게 완전 5도예요. 완전 5도. 완전 5도는 도에서 솔. 이거 도에서 솔. 그 다음에 완전 4도는 도레미파. 완전 4도. 예? 완전 4도, 장 3도, 단 3도. 이렇게 써놓고 완전 5도는 도에서 솔, 완전 4도는 도에서 파, 도레미파. 파란 걸로 뭐 이렇게 도, 파. 예. 장 3도는 도, 미. 이 밑에다가 장 3도는 도에서 미. 단 3도는 도에서 미보다 반음 하나 적은 거니까 라시도, 라에서 높은 도, 그건 단 3도예요. 하나의 예예요, 그냥. 라시도, 여기서. 이게 단 3도예요. 그렇게 해놓고 장 3도에서 자리 바꿈을 해요. 자리 바꿈을 하면 이게 낮은 도가 위에 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건 단 6도가 돼요. 그러면 장 3도가 4대 5인데 5대 8이 되는 거죠, 이거. 이 밑에 도가 밑에 도 대 도 미가 4대 5니까 이거 한 옥타브 올리니까 5대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 3도에서 자리 바꿈을 하게 되면 라시도인데 이거를 도를 이 밑으로 도로 이렇게 내리면은 도에서 라는 장육도가 되죠. 장육도. 장육도면 6대 5가 라시도 아니 이 밑에 거를 위로 하니까 도에서 라가 되는군요. 그렇지. 이거를 한 옥타브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라시도 그대로 이걸 하지 말고 이 위에 옥타브로 갑시다. 미, 파, 솔, 라 이렇게. 그러면은 도레미파 솔 라가 되고 이건 한 옥타브 위로 가서 6대 10이 되는데 3대 5가 되죠. 그러니까 아주 안 외우는 건 아닌데 이렇게만 딱 써놓으시고 장 3도에서 단 6도가 되고 단 3도에서 장 6도가 되면서 요게 위로 간다. 그러면 이 몇 대 몇 대 몇이 체크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기본 주파수의 비가 간단한 정수비가 될 때 우리가 들으면은 아름답게 들린다.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가 모노코드를 만들어 놓고 줄을 팽팽하게 해놓고 안에 브릿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놓고 두 현을 동시에 튕겨서 가운데 자기끼리 완전히 어울리고 그 다음에 1대2 되니까 현의 길이가 1대2가 되면 주파수는 2대1이 되거든요. 현의 길이가 절반이 되면 주파수 위로 올라가서 길이에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현의 길이가 간단한 정수비가 되니까 그 둘을 튕겼을 때 들어보니까 좋더라. 그걸 발견한 사람이 물론 우리 동이족에도 있었겠고 중국 사람도 있었겠고, 그런데 문헌에 기록해서 내려오는 게 피타고라스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화음을 처음 발견했노라 이렇게 전해지는데, 제가 우리 동양 국악 이런 데 대해서 문헌을, 그건 또 뭐 우리나라는 난리를 많이 겪어가지고 좋은 책들이 다 역사책들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떻든 서양 그 문물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피타고라스가 이걸 발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프리퀀시가 이렇게 간단한 정수비일 때 아름답게 들린다. 그래서 이 깨끗이 간단한 정수비로 화음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순정적 화음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순정률 화음과 순정적 화음이 달라요. 순정률은 아까 조금 이따 나오시겠지만 순정률로 조율을 해도 다른 화음감은 간단한 정수비가 안 나와 올 수 있어요. 순정률에서도. 그런데 제가 말하는 순정적 화음이다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는 그 화음이 간단한 정수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대 3. 아니, 뭐 예를 들어서 5대 8. 단육도. 그러면 순정적 화음이 된 거고, 5대 8이 아니고 5대 7.992. 그러면 순정적 화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간단한 정수비가 됐냐 안 됐냐, 그걸 제가 순정적이냐 아니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정률과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약간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해놓고 왜 그러면 간단한 정수비일 때 우리가 아름답게 느끼느냐, 그거를 속 시원하게 해놓은 책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사람이 규칙성에서 미를 느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1대 2라는 건 기본 주파수가 1대 2가 된다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고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한 걸음 할 때 아들은 두 걸음. 그러니까 아버지 한 걸음 때는 싱크로나이즈드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반 걸음 사이에는 애가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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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중간에는 저 혼자 나오고, 그런데 어린아이의 짝수 발자국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싱크로나이즈드 된다. 또 이제 애가 조금 컸어요. 커서 아버지가 2발 가는데 애는 3발 간다. 어렸을 땐 이건 1발 갈 때 2발 가는 거고, 이거 2발 갈 때 4발 가지 않고 3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2발 가면은 그 사이에 아들 조금 자란 아들은 다다닥 3발 가서 아버지 짝수 때는 아들과 아버지가 딱딱 맞는다 이거죠. 그게 프리퀀시라는 게 시간 도메인에서 딱딱 같이 시작하는 시점이 생긴다. 그 규칙성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느끼지 않는가. 그런데 이게 이제 5대6 됐는데 나중에 그게 127대 128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언제 싱크로나이즈드 되는 순간 찾다가 밤새게 생겼죠. 그 아름답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딱딱 동작이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 수시로 자꾸 보이면은 한음 계속되는 사이에, 그러면 아름답게 느끼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설명 방법입니다. 그건 맞거나 틀리거나인데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설명하는 게 오히려 맞다. 프리퀀시 도메인보다. 그래서 화음은 좀 규칙성에 의한 미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가서 이게 엉뚱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시청평가를 해서 얻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되는 톤, 뭐 440, 그건 소프라노니까 뭐 우리 남자 220, 그러니까 여기 여기 라가 아니라 한 옥타브 아래 조금 저음이나 중저음의 한 옥타브 아래 라로 그 기본음을 하고 퓨어 톤으로 하고 배음은 없이, 그 다음에 다른 음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220하고 220을 동시에 들려줘요. 그러면 듣고 껄끄러우냐? 껄끄럽지 않다. 220을 들려주고 220 그러니까 껄끄러운 정도를 수치화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220에서 230, 235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레퍼런스와 떨어져 있는 톤을 해서 해보니까 220에서 어느 정도 점점 껄끄럽다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둘이 전혀 안 어울립니다. 그러다가 그 주파수를 더 높이니까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파수 밖으로 가니까 이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연결해서 그리세요. 어느 주파수 차이 이상으로 가니까 전혀 껄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그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이거 실험할 때는 음대생은 배제해야지 돼. 왜냐하면 음대생은 이미 화음이나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음 높이 가지고 이거는 장삼도야, 이거 단삼도야, 이거 장삼도에서 샤프 반음 올라갔네, 이건 꽝이야, 이건 아주 나빠요. 이미 테스트 퍼슨으로 쓰기에는 많이 더럽혀진 사람들이에요. 화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시골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에서부터 노인만 오면 안 되니까 또 젊은 청학동에 가가지고 사서삼경만 배우고 음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해서 할수록 좋아요. 그랬더니 이런 걸 얻었다. 그건 뭐냐면 두 음 사이에 기본음이 같으면 100% 어울리고 어느 주파수를 넘었으면은 또 껄끄러운 게 전혀 없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느 여기 0.25배의 크리티컬 밴드라는 거기에 오면은 제일 협파도가 낮아지고 협파도, 불협파도는 최고가 된다는 이 커브를 얻었고, 요 주파수의 위치를 수식으로 하는 게 FD예요. FD인데 여기 LP는 사운드 프레셔 레벨, 데시벨로. 그 다음에 이건 레퍼런스 주파수. 이래가지고 이 그래프가 와 이 식 사이에 거의 일치하는데 약간의 오차는 있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연구자가 저 그래프를 얻으니까 다음 연구자가 수량화해서 또 그걸 더 이런 식까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요 그래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여기 크리티컬 밴드라는 게 뭐냐? 크리티컬 밴드라는 거는 독일의 츠비커 교수가 제안한 실험적으로 여기 크리티컬 밴드위스 주파수 대역폭, 주파수 대역폭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츠비커, 독일의 교수. 크리티컬 밴드라는 거. 크리티컬 밴드 이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독일 뮌헨 대학의 음향학 교수였던 츠비커 교수인데, 츠비커 교수가 실험을 해서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테스트 톤 1kHz로 네로 밴드, 협대역의 밴드 패스 노이즈를 가지고 이 밴드 폭을 넓히면서
요 인텐시티는 작게 해서 이 안에 포함된 파워는 일정하게 이제 밴드폭을 넓혀 가 보니까 밴드폭을 넓히니까 인텐시티가 귀에 들리는 인텐시티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어떤 바운더리라는 게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1kHz 톤이 들어가면 달팽이관 안에 내이 속에 바질라 멤브레인 속에 1kHz 그 포인트만 익사이트 되는 게 아니고 저긴 어차피 또 네로밴드 노이즈니까 1kHz를 중심으로 자극을 받는데 그 자극을 받는 동네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밴드 폭이 여기까지가 동네인데 이거보다 넘어서게 되면 옆에 마을까지도 그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좋지 않습니다만은 마을에 망나니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이놈이 마을 안에서 개판 쳐가지고 마을 안에서만 악명이 높았는데 조금 크니까 옆에 마을까지 가서 개판 쳐서 악명이 일정하지 않고 더 늘어나더라. 그 나쁜 소문이 더 늘어나 옆에 동네까지 자극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 동네 바운더리까지를 임계 주파수 대역폭, 크리티컬 밴드위스라고, 크리티컬 밴드의 폭이라 그래서 크리티컬 밴드위스라고 이렇게 해서 스피커 교수가 그 주파수마다 크리티컬 밴드위스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로그 눈금인데 500Hz까지는 이렇게 거의 100Hz의 그 밴드 폭을 가지고 있다가 500서부터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대략 0.2F.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선인데 엔지니어들이 여러분들이 대략 모델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하면 100Hz가 조금 못 되고 90몇 뭐 이렇게 되는데 저 정도만 모델링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500Hz까지니까 펀더멘탈 프리퀀시가 약 이게 440이니까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거의 여기까지는 크리티컬 밴드위스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아까 0.25배 크리티컬 밴드위스면은 제일 안 어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100Hz하고 100Hz나 다 크리티컬 밴드위스가 여기까지는 500 부근까지는 440 충분히 여기까지는 크리티컬 밴드위스가 100Hz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협파도가 떨어지는 건 주파수 B가 아니라 주파수 차이가 25Hz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Hz 퓨어톤하고 125Hz 퓨어톤하면 제일 안 어울리게 들리고 200Hz하고도 225죠. 100하고 125. 차이가 25가 0.25배 크리티컬 밴드위스니까 100Hz에서도 임계대역폭은 100Hz고 200에서도 100이고 300에서도 100이고 그러니까 100하고 125, 200하고 225, 300하고 325 이게 제일 안 어울리고 거기를 벗어나거나 거기 이내로 들어오면은 덜 껄끄러운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근데 퓨어톤 가지고 해야지 돼. 배음이 있으면 안 돼. 악기음 가지고 하면 안 돼. 펑션 제너레이터 가지고 퓨어톤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이. 이건 다 설명 제가 드렸고 임계주파수 대역폭의 0.25배일 때 제일 나쁘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서
이게 제일 나쁜데 여기도 충분히 나쁘죠. 이런 데도 충분히 나쁘죠. 예? 이 부분. 그러니까 임계주파수 대역폭으로 들어가면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100호구 215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100Hz인데 거기에서 임계주파수 대역폭이 100이니까 215 하면은 이 뒤로 빠져버린 거죠. 임계주파수 대역이 100이니까 100에서 200, 215니까 여기 떨어져 있는 것까지는 충돌 안 오고 임계주파수 대역폭의 0.25배일 때 제일 상극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걸로 가도 되죠. 이거는 플롬프하고 레벨트. 플롬프 벨기에의 저 유명한 음향학 교수였는 그 연구실에서 이 레퍼런스는 250Hz로 하고 다른 톤들은 한 옥타브 위니까 500이죠. 그 다음에 250에서 2대 3이면은 이거 250 곱하기 2분의 3 해서 여기 옥타브, 자기 자신 옥타브, 완전 5도, 완전 4도, 장육도, 단육도, 요거 4대 5는 장3도.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배음이 있는 걸로 했는데 계산으로 했어요. 그 배음이 6 하모닉스. 그러니까 기본음과 그 위에 배음 5개가 동일한 성분으로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250과 2대 3 완전 5도 위의 사이에 만일 6개의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다면 협파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여기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만 그렸지만 이건 낮은 이건 이거보다 완전 5도 위에니까 이게 낮은 음이네. 이게 낮고 이게 높은 음이네요. 이거 이렇게 하나, 둘, 3개 갈 때 여긴 2개가 가죠. 그러면은 이거와 이거는 똑같으니까 충돌 안 해. 그러니까 벌점 0점.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와 이거가 얼마나 충돌하나 아까 그 그래프에서 아까 그 그래프는 이거죠. 이 그래프에서 만일 이거와 이거가 뭐 여기 있다. 그러면 요 0.4 이 디소넌스 그러니까 페널티 점수를 전부 더하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와 이거. 여기서는 이거와 여기와 이거와 이거는 주파수가 많이 떨어지면 임계대역폭을 벗어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지 그것도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대해서 여기와 얼마만큼 충돌하는지 그 불협화도를 모두 다 더하는 거예요. 더해가지고 협화도를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됐다. 같은 음은 충돌 안 해. 왜 안 하냐면 1차는 1차끼리 똑같고 2차는 2차끼리 똑같고 3차는 3차끼리 똑같고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집에 옛날 애 많이 낳을 때 우리 오남이 있었다. 옆집도 오남이 있었다. 근데 묘하게도 전부 다 동갑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단짝 친구가 됐다. 첫째 아들끼리 단짝 친구, 둘째 아들끼리 단짝 친구, 셋째 아들끼리 단짝 친구. 그래서 옆집이 결국은 동네에서 가장 친한 이웃이 됐다 하는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건 똑같은데 옥타브는 이 옥타브 위면은 위의 음이 펀더멘탈일 때는 한 옥타브 아래에 2차 배음 세컨드 하모닉스하고 일치하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와 저거는 이 저 범위에서 크리티컬 밴드위스를 벗어나. 그러니까 한 집은 이제 뭐
4년 터울로 아들을 낳는데 요 집은 2년 터울로 낳았어. 그래서 그 집 큰아들과는 동갑인데 요 집 둘째는 요 집 셋째와 저 집 둘째가 동갑이고 이 집 둘째와 저 집에 그 띄엄띄엄 난 집의 첫째 둘째와는 나이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크리티컬 밴드위스를 벗어난다는 거는 나이 차이가 너무 들어서 이거 싸울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예가 괜찮을 것 같아. 제가 늘 쓰는 예인데. 그래서 옥타브 위도 페널티 점수가 0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100% 협파되는데 이걸 레퍼런스를 250Hz로 했으니까 그렇지 이거를 뭐 80이나 90이나 100으로 하면은 저 집 둘째하고 저 집의 둘째 아들 20살하고 우리 집 둘째 10살하고도 막 치고받고 약간은 치고받고 해요. 크리티컬 밴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낮은 주파수에서는. 그래서 피아노도 코드를 해보면은 5째, 6째 옥타브는 깨끗이 들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옥타브는 고전적인 어울리는 화음 쳐도 아름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크리티컬 밴드위스가 낮은 주파수에서는 10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Hz하고 90Hz 그러면 주파수가 2대 3이 돼서 고전적인 그 화성학에서는 완전호도 완전 어울린 음정인데 90에서 60 빼면 30Hz가 돼가지고 크리티컬 밴드 안에 0.3배 와서 여기에 오게 된다고 0.3.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60Hz하고 90Hz는 고전적인 화성학에서는 완전호도 완전 어울리는 음정이지만 우리가 들어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 이론 때문에. 그러니까 음대에서는 완전호도는 어느 옥타브에서나 굉장히 잘 어울리는 화음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5번째, 6번째 옥타브는 그렇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피아노의 첫 번째, 두 번째 옥타브에서는 깨끗하지 않다. 아주 껄끄럽다. 실제로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2대 3, 3.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고전적인 협파도 순위 1등이 자기 자신, 오케이. 2등이 옥타브에, 3등이 완전 5도, 오케이. 4등이 완전 4도거든요. 고전적인 화성. 이거야, 이거. 이래. 근데 장육도보다 협파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3도, 단6도. 이거 완전 4도가 협파도가 제일 떨어져, 이 경우에. 근데 무슨 전제 조건이 있냐 하면은, 레퍼런스 기준 톤이 250Hz였고, 6개의 펀더멘털을 포함한 6개의 배음이 똑같은 성분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지. 실제적인 경우에 있죠. 실제적인 경우에는 배음이 펀더멘털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두 음 사이의 화음이라는 것은 음대에서는 이제까지 악보상에 도미, 도솔, 악보상으로 끝났는데 현대적인 음향학에서는 악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제공되는 소리의 펀더멘털과 배음들을 다 고려해서 그 상태에서 귀에 들리는 거를 수치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 음마다 그 디조넌스, 페널티,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점수를 누적해서 그 순서대로 해지되니까 똑같은 이중창을 하더라도 누구 둘이 부르면은
아름다운데 누구 둘이 부르면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까 그 먼저 이중창보다 영 좋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뭐 이렇게 보면 독일 민요 이런 거 부르는데 어머니하고 딸이 아주 잘 불렀던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부르면 아주 어울리는 게 좋은데 그게 늘 같이 노래하면서 악보에 어느 음과 어느 음이 나올 때는 더 어울리게 자기들이 배음의 컨트롤을 무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와 어머니 소리가 동시에 날 때 어느 여기서는 포만트 튜닝은 빼놓고 그냥 음고만 정확히 하는데 음색을 조절하는 거는 배음 성분을 그냥 무작배기로 불렀더니 저거 하는데 자기가 뭐 감각적으로 했더니 나의 4차 배음과 어머니의 3차 배음이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분석은 못하죠. 그분들은 그냥 느낄 뿐이지. 근데 어느 틈에 적응을 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모니라는 거는 이런 걸 몰라도 매일 노래하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둘이서 이중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지에 그러니까 매일 같이 노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귀로 피드백을 하거든요. 들으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걸 각각의 마이크로 잡아서 각각 화음이 나오는 그 구간마다 누구의 몇째 번 때문에 여기 화음도가 떨어졌다. 뭐 그런 걸 매 음표마다 어널리시스를 해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거 더 아름답게 들리느냐? 그거는 이제 성악 교수와 발성 연습하는 트레이너와 뭐 더 많은 데이터가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수량화된 측정은 수치는 줄 수 있다. 그죠? 이게 다 요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효파도의 판정은 악보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 제공되어 있는 음의 성분들 간의 효파 또는 비효파를 수량으로 비효파를 누적 계산해서 효파도를 측정하는 게 마땅하다. 근데 그 유명한 플럼프 교수 연구실에서도 그게 사실 실제로 이렇게 녹음해서 뭐 하기 전에 그냥 이 효파도라는 게 꼭 고전적인 효파도가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기본음과 5개의 배음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건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고 사실은 실제의 웨이팅을 해야지 됩니다. 이제 음계로 갑니다. 쉬었다가 하죠. 딱 한 단원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